2023년 겨울, 알렉스라는 이름의 젊은 운전자가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외딴 도로 구간에서 얼음 함정에 갇혔다. 눈사태가 그의 자동차를 너무 깊이 묻어버려 안에 사람이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다음 2달 동안 그는 패스트푸드 포장의 케첩과 녹은 물만으로 버텨내며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구조를 기다렸다. 그의 실종은 수십 가지 추측과 답없는 질문들을 낳았고, 그의 휴대폰에서 발송된 수상한 메시지는 수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2023년 12월 24일 오후 9시 15분,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산악도로 182번에서 강력한 눈사태가 발생했다. 눈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26세의 알렉스 P가 운전하던 폭스바겐 폴로 자동차가 조밀한 눈 덮개 속으로 사라졌다. 이 자연재해는 거의 200m 길이의 도로 구간을 덮쳤다. 그 순간부터 젊은 운전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의 휴대폰은 네트워크에서 더 이상 감지되지 않았으며 구조대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수천 톤의 눈이 도로 위로 무너져 내렸을 때 알렉스가 차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위험 지역을 벗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수색이 시작될 때쯤 알렉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살아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다. 눈사태의 목격자는 없었고, 운전자의 휴대폰은 휴대폰 통신이 되지 않는 지역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감지되었다. 이는 상황을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알렉스는 눈사태 1분 전에 멈췄을 수도 있고, 도보로 함정에서 벗어나려 했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의 차가 두꺼운 눈층 아래 완전히 묻혀 구조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과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눈 덮인 도로 구간에는 뚜렷한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눈사태 발생 지역에서 약 30m 앞에서 끊어져 있었다. 이 타이어들은 알렉스의 자동차 것으로 미슐랭 X 아이스 브랜드의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또한 길가에 놓인 워셔액용 빈 플라스틱 통에도 주목했다. 아마도 알렉스는 기술적인 문제로 멈춰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지역에서는 휴대폰 통신이 되지 않았다. 이 도로 구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통신 음영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고, 알렉스 휴대폰의 마지막 신호는 비극 5분 전에 네트워크에서 포착되었다. 오후 9시 10분 이후로는 그의 휴대폰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고 더 이상 복구되지 않았다. 사건 후 첫날 조사받은 알렉스의 부모들은 즉시 수사관들에게 의심을 표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알렉스는 최근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불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실종을 위장하려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가까운 사람들은 젊은이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려고 했으나 실종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래가 무산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사고 위장일 수 있다는 버전을 낳았다. 공식적으로 수사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사실로 확인할 수도 없었다. 첫 번째 심각한 모순은 눈사태 다음 날에 나타났다. 경찰은 인스부르크 출신의 세바스티안 M. 껑이라는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이 사람은 12월 24일 밤 11시 방향에 지역 술집 중 한 곳에서 알렉스를 봤다고 주장했다. 목격자는 알렉스가 그곳에 있었고 술집 한 구석에 앉아 약간 불안해 보였지만 완전히 살아있고 건강했다고 확신했다. 수사관들은 서둘러 이 정보를 확인하려 했으나 그날 밤 술집의 감시 카메라는 고장으로 꺼져 있어서 목격자의 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세바스티안의 증언은 즉각적인 반박을 받지 않았고 오랫동안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12월 25일 아침 알렉스의 부모들은 그의 번호로부터 짧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단 3단어였다. 나를 찾지 마세요. 이 메시지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발송 장소였다. 비극이 일어난 곳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잘츠부르크시였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에게 진짜 당황을 가져다 주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알렉스 소재지에 대한 데이터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대폰의 마지막 신호는 12월 24일 저녁 알프스에서
나중에 눈사태가 일어난 도로 구간에서 감지되었다. 그런데 이제 휴대폰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장소에 나타났다. 이 순간부터 수색은 동시에 두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첫째, 이 메시지를 누가 왜 보냈는지 알아내야 했다. 둘째, 실종 밤에 알렉스가 술집을 방문했다는 인스부르크 목격자의 말을 긴급히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어떤 버전도 아직 주요한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만약 알렉스가 살아있고 다른 곳에 있었다면 눈사태에 묻힌 자동차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 결말은 이 이상하고 비극적인 밤의 모든 세부 사항이 완전히 밝혀질 2달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었다. 눈사태 발생 3일 후 수사관들의 관심은 알렉스의 가장 가까운 주변 인물로 옮겨졌다. 그들은 실종자의 친구인 마르쿠스 K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의 생활 방식, 습관, 행동이 일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마르쿠스가 실종된 운전자의 개인 물품과 관련된 이상한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알렉스 실종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12월 26일 아침, 마르쿠스 K는 인스부르크 중심계에 위치한 전당포 중 한 곳에 갔다. 그는 사건 불과 일주일 전, 말 그대로 알렉스가 선물로 받은 유명한 스위스 브랜드의 비싼 남성용 시계를 담보로 맡겼다. 이것은 비싼 선물로 분명히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에게 빌려주는 물건이 아니었다. 알렉스 실종 며칠 후에 그 시계가 마르쿠스 손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워 보였다. 수사관들은 이 정보를 신속히 입수했다. 경찰의 요청으로 전당포 직원이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제공했다. 영상에서 마르쿠스는 오전 10시 12분 정확히 가게에 들어왔다. 그는 완전히 침착하게 행동했고 익숙하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받고 떠났다. 영상에는 남자의 얼굴, 그의 옷, 그리고 시계 자체가 완벽하게 보였다. 시계 양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었다. 하지만 주요 질문, 이 시계들이 정확히 어떻게 마르쿠스에게 갔는지는 아직 답이 없었다. 전당포 방문 몇 시간 후 마르쿠스는 인스부르크 경찰서에서 대화에 초대받았다. 알렉스의 시계를 어디서 구했느냐는 수사관의 직접적인 질문에 마르쿠스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버티기 위해 잠시 빌렸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그들 무리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친구들이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물건과 돈을 자주 빌려주었다고. 마르쿠스에게 왜 하필 12월 26일에 그렇게 긴급히 돈이 필요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에 맡겨야 했고 바로 그것을 위해 현금이 긴급히 필요했다고, 전당포에서 시계로 받은 돈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마르쿠스의 답변을 기록했지만 명백한 불신으로 대했다. 그들은 이미 그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에서는 마르쿠스가 알렉스의 실종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버전이 생겼다. 가능한 범죄 동기는 돈, 더 정확히는 자동차 보험이었다. 수사관들의 논리에 따르면 마르쿠스는 친구의 실종을 계획했을 수 있으며 나중에 눈사태에서 죽었다고 여겨지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것을 도와주려 했을 수 있다. 그런 계획은 알렉스의 친척들이 지적한 재정 문제를 고려할 때 가능했다. 그러나 이 가정을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들은 심각한 모순에 부딪혔다. 이미 언급된 인스부르크의 그 도시 술집에서 감시카메라 사진과 비디오를 연구한 결과 경찰관들은 마르쿠스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12월 24일 저녁 알프스에서 눈사태가 일어난 바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 영상에서 분명히 보인다. 마르쿠스는 오후 8시 45분에 술집에 들어가서 밤 11시 30분까지 가게를 떠나지 않았으며 이는 그가 비극 자체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마르쿠스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었고 신뢰할 만했다. 그가 개인적으로 알렉스의 사고를 꾸몄을 수 있다는 버전은 즉시 무너졌지만 시계에 대한 질문들은 답이 없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수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불일치가 드러났다.
설득력 있는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12월 24일 저녁 술집에서 촬영된 바로 그 영상에서 마르쿠스는 청바지와 가벼운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그날 밤 손목에는 시계가 없었다. 마르쿠스가 가게에서 거의 3시간 동안 머무는 동안 영상에서 한 번도 시계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간단하지만 극히 중요한 결론이 따랐다. 알렉스의 시계는 눈사태 전에 마르쿠스에게 있지 않았다. 그것들은 어떻게든 친구가 실종된 후에 그의 손에 들어갔다. 따라서 마르쿠스의 알리바이는 그가 알렉스 실종에 직접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실종자의 시계가 어떻게 그것을 소유해서는 안 될 사람의 손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은 전혀 주지 않았다. 이 수수께끼는 마르쿠스의 말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의 임무를 경찰의 추가 행동에서 핵심적으로 만들었다. 보험 버전은 사라졌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서 마르쿠스의 역할은 여전히 불분명했다. 이제 경찰의 관심은 완전히 알렉스의 가족으로 옮겨졌다. 바로 거기서 실종된 운전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수사는 이 수수께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찾고 있었다. 마르쿠스의 참여 버전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명된 후 수사관들은 알렉스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주요 인물은 그의 어머니인 에리카 P가 되었는데 그녀는 자제되고 자신의 발언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여성이었다. 이전 조사에서 그녀의 말은 꽤 설득력 있게 보였지만 이제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낸 후 그녀의 증언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경찰은 실종 정확히 일주일 전에 알렉스가 2,500유로의 단기 소액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실은 젊은이의 어머니가 수사에서 숨겼던 것이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거액은 아니었지만 대출 조건은 극도로 까다로웠다. 이자율이 월 18%로 학생에게는 심각한 재정적 위험이었다. 이 대출이 여행 며칠 전에 받아졌다는 사실은 수색의 새로운 질문들을 불러일으켰다. 왜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재정적 의무에 대해 말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부 사항들을 숨기기로 결정했을까? 대출에 대한 정보는 인스부르크의 소액금융기관 사무실에 대한 요청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얻었다. 알렉스가 서명한 계약서는 철저히 연구되어 사건 자료에 첨부되었다. 문서들에 따르면 젊은이는 개인적으로 대출을 신청했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다. 돈은 P. 가족 집에서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금융기관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문서들이 답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알렉스 본인과 아마도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만이 알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에리카 P를 다시 방문하여 아들의 재정 거래에 대한 그녀의 침묵의 진짜 이유를 알아내려 했다. 경찰이 문서상 확인을 받았다는 것을 안 여성은 명백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대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아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침묵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에리카는 간단하고 짧게 답했다. 그런 세부 사항들의 공개가 그녀의 아들을 나쁜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그의 기억을 더럽힐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고. 답변은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알렉스에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회의적으로 대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모든 사소한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순간에 중요한 사실들을 숨기는 것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증인으로서 어머니의 평판이 의심받게 되었다. 알렉스가 채권자들로부터 도망쳤을 수 있다는 버전이 생겼다. 대출 조건을 고려할 때 젊은이는 충분히 추심업자들의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았을 수 있고 박해를 피하는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수 있다. 눈사태가 단지 편리한 핑계, 신중하게 계획된 위장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버전은 꽤 현실적으로 보였다. 경찰은 확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버전은 거의 즉시 설득력이 없다고 판명되었다. 수사관들이 소액금융회사가 알렉스의 부채를 넘긴 추심업체에 연락했을 때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들을 알게 되었다. 업체 대표자는 알렉스의 모든 부채가 그의 실종 이틀 전인 12월 22일에
완전히 상환되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사실은 채권자들로부터의 도주 가설을 파괴했고 수사에서 또 하나의 편리한 버전을 빼앗았다. 사건 이틀 전에 부채 상환에 대한 소식은 수사의 그림을 급격히 바꾸었다. 만약 알렉스가 대출 때문에 압박을 받지 않았다면 그의 실종 동기는 더 약해지고 덜 논리적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질문, 아마도 훨씬 더 심각한 질문을 낳았다. 정확히 누가 어떤 이유로 알렉스의 부채를 갚았을까? 그 자신은 이전에 언급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지 않다. 알렉스 주변에 누군가가 분명히 수사관들에게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특히 알렉스의 어머니가 의식적으로 이 사실을 경찰로부터 숨겼다는 것이었다. 이 세부 사항은 추가 수사의 핵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도주 버전은 의미를 잃었지만 이제 수사관들은 가족이 끝까지 솔직하지 않고 일어난 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경찰의 다음 단계는 눈사태가 일어난 도로에서 직접 물리적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바로 거기에 아직 경찰의 시야에 있지 않은 핵심적인 답들이 있을 수 있었다. 이제 수사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지 않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필요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은 끝났다. 사건 현장에서 흔적을 찾을 순간이 왔다. 알렉스 실종 엿새 후 수사는 마침내 조사실과 신문실에서 비극 자체가 일어난 장소로 옮겨졌다. 상대적으로 맑은 날씨가 시작되면서 구조대와 경찰 직원들은 일주일 전 치명적인 눈사태가 일어난 도로 182번의 눈 덮인 구간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목격자가 사건에 예상치 못하게 개입했고 그의 출현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수사 과정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37세의 제설 장비 운영자인 루카스 세 언트레는 이날 처음으로 추가 수색 활동을 위한 길을 정리하기 위해 도로 구간에 도착했다. 눈사태 붕괴 지역의 공식 경계 근처에서 두꺼운 눈층을 치우던 중 그는 햇빛 아래 반짝이는 작은 금속 파편에 주목했다. 그것은 자동차 사이드미러의 일부였다. 발견물은 이상해 보였다. 이 파편은 공식 버전에 따르면 눈사태가 알렉스의 차를 완전히 묻은 곳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루카스는 그런 요소가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즉시 수사관들에게 발견물을 신고했다. 전문가 검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기술자들은 발견된 사이드미러 파편이 VIN 마킹으로 알렉스의 자동차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빠르게 확인했다. 이는 발견물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이상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었다. 파편에는 제설 장비 날에 뚜렷한 흔적이 보였다. 처음에는 루카스의 장비가 눈사태 후 부품을 이동시켜 새로운 장소로 옮겼다는 가정이 논리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가정은 루카스 자신과 수사관들에게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운영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장비와 함께 오늘 처음으로 이 지역에 접근했고 몇 분의 작업 동안 미러 파편을 건드렸을 가능성은 미미했다. 수사관들은 알렉스의 자동차가 눈사태 순간이 아니라 나중에 눈에 묻혔을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구간의 눈구조 연구는 모든 눈층이 동시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중간층의 부재는 명확히 말해주었다. 최초 붕괴 후 반복적인 눈 낙하나 어떤 이동도 없었다고. 두 번째 가설은 사고 장소 좌표 표시에 가능한 오류를 가정했다. 수사관들은 루카스의 스노모빌 GPS 내비게이터 데이터를 확인했다. 장치들은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오차는 5m를 넘지 않았다. 파편이 이 장소에 이미 오랫동안 있었고 루카스에 의해 그런 거리로 우연히 이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상한 상황 설명을 찾은 수사는 일시적으로 자동차가 단순히 눈사태에 덮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구조대나 다른 특수장비에 의해 이동되었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수사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가 이미 차를 먼저 찾아서 어떻게든 가져갔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는 자동차와 알렉스 자신의 납치를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모든 구조대의 기록을 확인했을 때
공식 서비스 중 아무도 오늘까지 비극 장소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모든 활동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었다. 장비로 차를 납치했다는 버전은 설득력이 없어지고 수사팀 내에서 빠르게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 수사의 핵심적인 전환점은 범죄 수사관들이 발견된 미러 파편의 얼음 코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한 후에 일어났다. 얼음 구조 연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부품의 얼음 코팅 형성은 정확히 12월 24일, 눈사태 직후 저녁에 일어났다고 날짜가 매겨졌다. 다시 말해, 파편은 장비와 구조대가 나타나기 훨씬 전인 비극의 밤에 이미 이동되었다. 이 사실은 말 그대로 이전의 모든 사건 버전들을 뒤집었다. 수사는 예상치 못하게 알렉스의 자동차가 눈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미 눈더미 안에서 이동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이는 단 하나만을 말해주었다. 차가 눈의 압력으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수 있고 공식적인 수색 장소가 부정확했다는 것이었다. 차의 실제 위치는 이제 더미 아래로 수십 미터 더 아래로 이동했다. 이 발견 후 경찰은 교통사고 장소의 지리를 명확히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졌다. 자동차가 처음에 가정했던 것보다 18m 더 아래 경사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관료적 막다른 길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거짓 단서와 버전에 지친 경찰은 대규모 수색 활동을 다시 전개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 보이기 시작했고 공무원들은 명백한 범죄 구성 요건 없이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빨리 종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경찰 관료들이 서서히 수사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는 동안 수사는 주요 질문에 대한 최종 답 없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단계에서 멈춰 있었다. 도로 182번에서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알렉스 실종 거의 3주 후 수사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공식 기관들은 점차 사건에 대한 관심을 잃기 시작했고 관료적으로 파일을 종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관심의 중심에는 수사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G. 경감이 있었는데 그는 길고 흠잡을 데 없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수준의 전문가에게서도 그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다. 2024년 1월 10일 언론 수사의 결과로 수사가 예상하지 못한 정보가 드러났다. 토마스 G. 경감이 비극 일주일 전 알렉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한 회사에 개인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회사는 그의 실종 불과 이틀 전에 예상치 못하게 수수께끼같이 알렉스의 부채를 정리했다. 이 사실의 발견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다시 사건의 재정적 측면에 주목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였다. 언론인들은 오스트리아 회사의 공개 등록부에서 경감과 소액금융기관의 연결을 확인하는 공식 명세서를 입수하여 공개했다. 토마스 G는 회사 주식의 작은 부분의 소유자로 밝혀졌다. 이것은 그가 기관 관리에 심각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문서로 증명되었고 경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논란이 된 부분은 회사의 은행 문서들이었다. 그것들에는 실종 전날 말 그대로 알렉스의 부채를 정리한 알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의 2,500유로 금액의 송금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불이 익명이었지만 그 날짜와 금액은 알렉스가 비극 일주일 전에 받은 부채와 정확히 일치했다. 우연의 일치는 우연이기에는 너무 정확해 보였다. 불편한 사실들과 마주친 토마스 G. 경감은 언론 대표들과 내부 수사 관리소의 동료들에게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회사에서의 자신의 지분이 어떤 식으로든 그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서 어떤 이해 충돌도 보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알렉스의 채무 금액은 회사 활동 규모에서 너무 미미해서 그에게 어떤 개인적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회사가 왜 그렇게 빠르고 수수께끼같이 실종자의 부채를 정리했느냐는 질문에 G. 경감은 짧고 건조하게 답했다. 상업적 충성도. 그의 말에 따르면
회사는 때때로 브랜드 주변에 부정적인 정보 배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들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답변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명은 피상적이고 충분히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한편 언론과 여론은 이미 자신들의 가설을 세우고 있었다. 미디어에는 경감이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알렉스의 부채를 정리하고 수사의 공식 중단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시끄럽고 스캔들성 버전이 나타났다. 이 버전은 선정적으로 보였고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이론적으로 그것은 경찰이 왜 그렇게 빨리 수색을 중단하고 사건의 수많은 불일치와 이상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의 실종을 자발적 행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부패방지부가 실시한 내부 점검은 경감이 의도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언론인들은 흔적 지우기에 대해 크게 말했지만 토마스 G에 대한 실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토마스 G에 대한 고발은 경험 많은 직원을 신용실추시키려는 시도로만 평가되었다. 상황은 2024년 1월 15일에 해결되었다. 언론의 비판과 언론인들의 스캔들성 자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알렉스의 실종은 자발적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형식적 관점에서 결정은 합법적이고 범죄의 직접적 증거 부재로 완전히 정당화된 것으로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 종결은 실종자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알렉스의 가족은 자신들의 의심, 두려움, 희망과 홀로 남겨졌다. 이제 그들은 공식 기관들에 의존할 수 없었고 전문적 기술과 경찰의 자원 없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다. 따라서 사건의 공식 종결 후 알렉스의 부모들은 아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자체적인 사설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국가와 수사관들의 지원 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찾는 유일한 사람들로 남았다. 알렉스가 실종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 경찰은 이미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가족은 지원 없이 남겨졌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계속 답을 찾고 있었다. 관심의 중심에는 다시 실종자의 친구인 마르쿠스 K가 있었는데 이야기에서 그의 역할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전에 확인된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르쿠스가 알렉스와의 마지막 물질적 연결, 수많은 소문과 추측의 대상이 된 그의 비싼 시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제 알렉스의 부모들이 자체 수사를 시작했을 때 마침내 시계가 왜 마르쿠스의 손에 들어갔는지의 진짜 이유가 밝혀졌다. 부모들은 아들 실종 엿새 전인 12월 18일자 시그널 메신저에서 대화를 발견했다. 그 안에서 알렉스는 친구 마르쿠스에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보냈다. 브로, 시계 가져가. 휴일 후에 돌려줄게. 메시지의 위치 정보는 알렉스의 거주지인 인스브루크 학생 기숙사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 발견은 많은 것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시계가 선물 받거나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알렉스가 비극 일주일 전에 받은 소액 대출에 대한 일시적인 담보물일 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그널의 메시지는 마르쿠스의 무죄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소액 대출을 받게 된 상황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냈다. 부모들이 대화를 자세히 연구한 결과 알렉스가 자동차의 심각한 기술적 고장 때문에 돈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긴급히 교체해야 하는 카르단 샤프트의 구체적인 고장이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학생에게 그런 금액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렉스는 소액 대출을 받고 시계를 대출의 임시 보증으로 마르쿠스에게 맡겼다. 이 버전은 부모들이 찾은 오스트리아 온라인 상점 아우토테일 앳의 송장으로도 완전히 확인되었는데 거기서 알렉스가 필요한 부품을 주문했다. 부품 주문과 지불 날짜가 문서로 확인되었고 소액 대출을 받은 날짜와 완전히 일치했다. 따라서 지난 몇 주간의 주요 질문, 알렉스에게 왜 긴급히 정확히 2,500유로가 필요했는가가 구체적이고 완전히 확인된 답을 얻었다. 돈은 오직 자동차의 긴급 수리를 위해서만 받은 것이었다.
재정적 이유로 인한 어떤 도주에 대한 버전은 이제 절대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알렉스의 부모들은 이 대화와 송장들을 그들의 요청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사설, 탐정사 직원들에게 보여주었다. 경찰과 달리 사설 탐정들은 즉시 알렉스의 행동에서 명확하고 간단한 논리를 보았다. 젊은이는 순전히 실용적인 고려에서 행동했고 숨거나 누군가를 속이려 하지 않았다. 이는 마르쿠스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계 문제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했다. 처음에 주요하고 가장 유망해 보였던 재정적 라인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마르쿠스와 소액 대출에 관련된 모든 의혹이 최종적으로 제거되었다. 탐정들은 대출 문제가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였으며 실종과는 절대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 아무도 도주나 위장을 계획하지 않았고 전체 상황은 비극적 상황의 일반적인 우연의 일치였다. 마르쿠스 K는 사설 수사 범위 내에서 공식적으로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시계와 소액 대출의 이야기는 논리적 결말을 얻었다. 마르쿠스의 무죄와 재정적 상황의 명확화에도 불구하고 알렉스 자동차의 물리적 소재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었다. 부모들은 눈더미 아래서 자동차를 독립적으로 수색할 수 있는 구조작업 전문가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계획된 작업 시작 말 그대로 전날 전문가들은 심각한 문제와 마주쳤다. 수색 지역의 눈사태 위험 예보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다. 알프스 서비스들은 새로운 눈사태 발생의 극단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는 이제 알렉스 자동차와 그 자신에 대한 사설 수색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탐정들과 구조대원들은 최소 2주 더 모든 적극적인 활동을 연기해야 했다. 부모들에게는 시간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만이 남았다. 이제 알렉스의 가족은 다시 불확실성과 홀로 남겨졌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명확한 행동 계획과 다음에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명확성이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자연히 수색을 계속할 수 있게 허락할 때 사설 구조대원에게 있었다. 알렉스가 실종된 지 거의 2달이 지났다. 그의 가족이 시작한 사설 수색 시도는 계속되는 눈사태 위험 때문에 연기되었다. 공식 수사는 오래전에 중단되었고 답을 찾을 가능성은 급속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2024년 2월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 간단한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연히 경찰에서 구조대까지 모든 사람이 놓친 것을 발견한 완전히 예상치 못한 목격자가 무대에 등장했다. 2월 20일 도로 182번 근처의 알프스 구간을 담당하는 산림관 요제프 H는 드론을 이용해 지역의 표준 순찰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겨울 시즌 후 산림 덮가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능한 손상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정기 비행 중 요제프는 자신의 태블릿 화면에서 비정상적인 금속 반사를 발견했다. 처음에 그는 이것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관광객들이 우연히 남긴 단순한 쓰레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금속의 반사가 너무 밝고 선명해서 요제프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드론이 돌아온 후 산림관은 얻은 이미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정확한 좌표 47도 2004분 N, 11도 4301분 2로 촬영된 한 프레임에서 약 30cm 두께의 얇은 눈층 아래 숨겨진 어떤 금속 물체의 파편이 뚜렷이 보였다. 전문가들은 드론의 좌표 데이터의 높은 정확성을 확인했는데 오차는 3m를 넘지 않았다. 이미지는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연상시키는 형태의 약간 구부러진 빛나는 금속 파편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것이 요제프로 하여금 즉시 발견물에 관심을 가진 지역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구하게 만들었다. 초기 과정은 충분히 신중했다. 파편은 충분히 일반적인 쓰레기나 우연히 손상된 장비의 일부일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 전문가들이 사진을 자세히 연구한 결과 사진의 금속 파편의 곡률이 폭스바겐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로 알렉스가 타던 그 브랜드와 모델이었다. 이는 즉시 요제프의 발견물을 우선순위이자 최대한 중요하게 만들었다. 그토록 명백한 연결에도 불구하고 알렉스 가족의 사설 전문가들은 실수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추가 점검을 주장했다.
현장에는 최종 답을 제공해야 하는 간단한 현장 테스트를 위해 요제프가 긴급히 파견되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산림관이 발견한 금속 조각이 제설 작업 중 우연히 남겨지거나 잃어버린 제설 장비의 일부일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 지역에서 중장비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논리적인 가정이었다. 그러나 요제프는 강력한 자석을 가져가서 이 버전을 개인적으로 재확인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에서 그는 눈 아래 금속 파편에 자석을 대는 빠른 테스트를 실시했다. 테스트는 명확한 결과를 주었다. 금속이 자석에 붙지 않았다. 이는 발견된 물체가 자동차 부품 제조에 사용되지만 중장비에서는 극히 드물게 사용되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간단한 점검은 즉시 제설 장비 버전을 배제했고, 이제 전문가들은 요제프가 알렉스 자동차의 소재에 대한 첫 번째 실제 증거를 발견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발견된 물체가 정확히 자동차에 속한다는 최종 확인을 받은 요제프는 즉시 자신의 발견을 산악구조대에 신고했다. 알렉스 가족의 사설 수색이 갑자기 공식적 지위를 얻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지금까지 눈 아래 자동차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 하지만 이제 요제프의 완전히 우연한 발견 덕분에 이 2달간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희망이 다시 현실이 되었다. 지역 구조대원들은 상황의 긴급성을 평가하고 즉시 구조 원정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 장비를 모으고 경험 많은 구조대원 팀을 구성하며 눈사태 위험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심각한 위험과 계속되는 눈 낙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알렉스의 가족은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들의 아들과 그의 자동차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구체적인 이유를 얻었다. 그러나 수색은 아직 즉시 시작될 수 없었다. 준비가 필요했다. 알렉스의 부모들은 다시 인내심을 가져야 했지만 이번에는 기다림이 완전히 달랐다. 이제 그들은 답을 찾을 기회가 더 이상 관료주의나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오직 구조대원들의 전문성과 운에만 달려 있었다. 산림관 요제프가 알렉스의 자동차가 눈 덮개 아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후 산악구조센터는 빠르게 작업 준비에 착수했다. 작업을 지휘하도록 프리드리히 S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경험 많은 산악구조 작업 조정관으로 세심하고 체계적인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발굴의 복잡한 기술적 부분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구조대 보관소에서 예상치 못하게 드러난 이상한 행정적 혼란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구조작업 전 보관소를 연구하면서 프리드리히는 도로 182번 구간이 이미 2023년 12월 26일에 공식적으로 눈이 치워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실은 구조대 인턴이 서명한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었다. 문서는 재설기가 눈사태가 일어난 전체 지역을 완전히 통과했고 어떤 장비나 부상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나중에 발견된 실제 발견물들과 완전히 모순되었다. 프리드리히는 즉시 12월 26일 구조대원들의 근무 일지를 자세히 연구했다. 지역의 완전한 정리에 대한 문서 아래 서명이 정말로 젊은 인턴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일지에 표시된 시간, 오후 2시는 프리드리히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점검 결과 그날 재설기가 자동차 실종의 실제 장소에서 42m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단 하나만을 의미했다. 문서가 실수로 서명되었다는 것이다. 인턴은 지역이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알렉스의 차가 눈 두께 아래 묻힌 채로 남아 있었다. 자연스러운 질문은 왜 아무도 그토록 중요한 도로 구간을 재점검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구조대 직원들은 간단히 답했다. 그날 강한 폭풍이 몰아쳤고 눈사태 위험이 극도로 높았으며 산에 머무르는 것은 팀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했다. 인턴은 충분한 경험이 없었고 구간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작업이 완전히 수행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결과를 기록했다. 프리드리히의 다음 추가 확인 시도는 실패했다. 보통 정리 작업 문서화를 위해 재설기에 직접 설치된 카메라들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날 촬영된 자료가 분실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혹독한 기상 조건 때문에 메모리 카드가 손상되었다. 따라서 인턴 버전의 시각적 확인은 불가능했다. 처음에는 인턴이 실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정보를 숨겼다는 의혹이 생겼다. 아마도 그는 자동차가 눈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거짓 의정서에 서명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버전의 점검은 빠르게 그것의 설득력 없음을 보여주었다. 의료 문서들은 인턴이 경로에서 돌아온 직후 손 부상으로 입원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사들은 부상이 정확히 제설기에서 작업하는 동안 입었다고 확인했고, 이는 의도적 속임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따라서 의식적 은폐에 대한 버전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프리드리히는 이것이 오직 혹독한 기상 조건과 직원의 미숙으로 인한 행정적 실수였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무의식적 실수조차 알렉스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복잡함과 관료적 실수에도 불구하고 구조작업 준비는 최대 속도로 진행되었다. 2월 20일 저녁 프리드리히가 이끄는 팀이 발굴 장소로 출발했다. 2월 22일 밤 약 새벽 2시에 구조팀의 GPS 비콘이 눈사태 발생지에서 작업 시작의 실제 지점을 처음으로 기록했다. 산악구조센터에는 긴장된 정적이 흘렀고 무정위에서 구조대원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차체 있음, 회색. 이 문구는 알렉스의 자동차가 마침내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거의 2달의 불확실성, 모순, 거짓 버전들 후에 실제 확인이 나타났다. 차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정확히 여기에 눈 아래에 있었고 마침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명확해졌다. 알렉스의 실종은 치명적인 상황들의 결합의 비극적 결과였다. 자연재해, 심각한 관료적 실수, 그리고 인적 요소. 악이나 범죄는 없었지만 이 상황으로 이어진 일련의 부조리한 우연들이 있었다. 2024년 2월 22일 오전 4시 15분 조정관 프리드리히 S가 이끄는 구조팀이 마침내 눈사태에 묻힌 자동차의 차체를 열었다. 그것은 바로 알렉스가 소유한 그 회색 폭스바겐 폴로였다. 구조대원들이 본 것은 이전에 고려되었던 어떤 버전에도 맞지 않았다. 알렉스는 살아있었다. 젊은이의 체중은 고작 39kg이었다. 심각한 탈수, 저천증, 맥박은 분당 48회를 넘지 않았다. 즉시 긴급 대피와 산하 클리닉 이송 결정이 내려졌다. 이것은 거짓 단서와 불분명함으로 가득한 2달간의 이야기의 해결이었다. 알렉스를 구출한 후 일어난 일의 그림이 추측과 투기를 배제하는 명확한 사실들의 연속으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12월 25일 잘츠부르크에서 알렉스가 보냈다고 여겨지는 수수께끼의 문자 메시지는 통신사의 희귀한 기술적 오류의 결과였다. 알렉스가 12월 17일에 새 CM카드를 설치하고 부모들에게 테스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를 찾지 마세요. 통신사 네트워크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고 메시지가 일주일 후에야 시스템에 나타났다. A1 텔레콤 회사의 공식 증명서가 이런 가능성을 확인했다. 산림관 요제프가 눈사태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사이드미러 파편은 눈 흐름의 가장 첫 번째 강력한 충격으로 떨어져 나와 아래로 이동된 것이었다. 자동차 이동에 대한 어떤 외부 개입도 없었다. 이는 범죄 수사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12월 26일 제설 의정서의 실수는 치명적인 불의의 사고였다. 구조대 인턴은 강한 폭풍과 부상 때문에 차의 실제 위치에서 고작 42m 도달하지 못했고 그 후 조기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차의 위치를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 순전한 태만과 인적 요소였다. 조사의 지연에 기여한 인상을 만든 토마스 G.A. 경감의 이해관계 충돌은 부서의 과부하로 인한 행정적 태만으로 판명되었다. 그는 범죄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수사 지연에 기여했다. 이 순간 알렉스의 생명을 위한 투쟁은 산하 클리닉의 벽 안으로 옮겨졌다.
그의 상태는 위중했지만 의사들은 전문적이고 감정 없이 일했다. 그들은 그런 극도의 부하를 겪은 유기체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의 구조 소식을 받은 부모들은 몇 분이라도 그를 보기 위해 클리닉에 긴급히 가려 했다. 헬리콥터가 그들을 병원까지 고작 12분 만에 데려다 주었지만 이 시간조차 너무 길게 느껴졌다. 의사들이 알렉스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동안 젊은이가 눈 두께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의 마지막 세부 사항들이 밝혀졌다. 그는 차 지붕에 눈을 통해 스며든 녹은 물과 자동차 글러브 박스에서 발견된 패스트푸드 포장의 케첩 패키스로 버텼다. 이 최소한의 비축량이 그가 정확히 2달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공식 수사는 2024년 5월 10일 인스부르크에서 열린 법정에서 종료되었다. 법원은 정부 부처들의 태만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눈사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현대화하도록 의무화했다.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행정적 책임은 완전히 인정되고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비극의 모든 물리적 상황들이 100% 밝혀졌다. 자동차의 정확한 위치, 수색 지연의 원인들, 그리고 거의 치명적인 지연으로 이어진 관료적 실수들. 그러나 내부 기밀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사실이었다. 알렉스의 정신적 강인함의 현상. 전문가들도 의료진도 젊은이가 어떻게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 눈 두께 아래 갇힌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건조한 사실들과 추정들 외에는 어떤 정확한 설명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수사가 끝에 이르렀다. 기술적으로는 명확하고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인간적 관점에서는 끝까지 이해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극적 사건에서 어떻게 치명적인 우연들, 기술적 오류들, 인간의 실수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생존 의지가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다. 의정서의 마지막 줄들이 서명되고 법정 문들이 닫혔을 때 참석자들에게 남은 것은 안도감이나 기쁨이 아니라 우연과 필연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는 조용한 사색뿐이었다.